영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진짜 빈무서운 줄 모르면 안 돼요. 그리고 우리 주리 씨는 아직 영끌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. 네. 이렇게 온도 차이가 계속 느껴지는데 무한히 오르는 대화는 없어요.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회는 온다. 차 바꾸고 뭐 이런 거 하죠. 그러니까 네, 진짜 뜨끔했어. 지금 둘 다 약간 뜨끔한 거 아니야 여기서? 뜨끔 약간. 박 감사님을 피해서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2교시 수업 잘 들으셨나요? 아, 네. 진짜로?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럼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는 용어라든가 있으세요? 왜 그러세요? 박 감사님이랑 수업을 하고 나서 2교시 하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. 엄청 혼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주리님이랑 할 때는 뭔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서럽더라고 내가. 3교시는 그럼 대출에 대한 이야기로 감사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두 타입의 학생을 보는 느낌이에요. 여기 막 혼내켜주고 싶은 학생이고 여기는 정말 그냥 뭘 해도 이렇게 예뻐해주고 싶은 학생이고. 일단은 대출이라는 거는 남의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. 네. 본인이 모은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집을 살 때 남의 돈을 빌려오는 거. 보통 은행 돈을 많이 빌려오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. 내가 세대주인지, 나한테 혹시 집이 있는지, 그리고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,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조건들이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아서 지분 일부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대출을 못 받는 거죠. 받기 어렵죠.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30이 넘었죠? 네. 만으로. 그러면 세대 분리는 다 되어 있나요? 네. 그러면 다 세대주. 네네. 그러니까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소득. 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. 근데 소득 수준이 뭐 원천징수라든가 종합소득 해가지고 증빙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이제 대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소득이 좀 낮거나 아니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지원 상품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모기지론 같은 거, 이런 거는 좀 대출에 있어서도 소득 제한이 좀 있지만 그런 거 대출받았을 때는 금리도 그렇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요즘 유행하는 영끌이란 말이 있어요. 네. 영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 대출이라는 건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빌려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먼저 기준을 잡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 범위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요즘 영끌 하시는 분들은 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이 자기 돈이다. 그럼 4억을 빌리는 거예요. 4억을 30년 동안 빌리는데 그 30년 동안 그 돈을 계속 매달 갚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30년 동안 그 소득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일단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후순위 대출 아니면은 뭐 보험이나 카드사 이런 데 있잖아요. 네. 정말 그래서 이런 거를 난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요.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팔아서 내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으면 되는데 내 집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집이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사람한테도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. 그렇군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30% 얘기하더라고요. 자기 소득의 30%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금액만 대출을 받아라. 자기 소득의 30%라면 연봉 기준으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이자하고 원금으로 갚는 돈이 매달 갚는 뭐 돈이?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한 100만 원 100만 정도까지만. 원까지. 그래도 되게 빠듯하거든요. 200만 원 갖고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갖고 접근을 그렇군요.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소득이 불규칙적인데 대출에 관해서 뭘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? 많이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죠? 자기가 어쨌든 소득이 불규칙적이라는 거는 이게 변동이 크다는 거잖아요. 변동이 크면 언제든 위기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
그 대출 부분은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빌려주는 것보다 그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능력치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. 그냥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월급이 계속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를 계획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낼 때도 조금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은 거고, 근데 불규칙한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좀 더 보수적으로 맞아요.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. 차 바꾸고 뭐 이런 거 하지 마. 그러니까 네, 갑자기 뜨끔했어. 지금 둘 다 약간 뜬금한 거 아니야 여기서? 뜨끔 약간. 자기 연봉 정도 수준으로 차를 바꾸는 게 적당하다고 하고,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연봉의 5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고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, 지금 이제 요즘은 사실은 5배로는 고를 수가 없어. 집이 너무 지금 워낙 가격이 올라가 10배? 있으니까. 결국은 이제 은행하고 좀 친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주거래 은행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면 내가 꼭 돈을 많이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거래를 해준 은행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리 부분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가 있고,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, 요즘에는 그냥 초록창에만 쳐봐도 금리 비교가 다 돼요. 그리고 금융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그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가 다 나오거든요. 그럼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할 수 있는데, 실제로 거기서 말해주는 금리와 본인이 갔을 때 어떤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금리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뭐 어떤 게 싸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어떤 하나의 은행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거,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되게 의미 있게 혼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. 아, 그래요? 그냥 살짝 정신 차리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아까 좀 풀린 것 같던데 정신이. 아 다시 지금 살짝 잡혔습니다. 예.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며 부촌이 된 아현동.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데, 아현동의 옛 모습과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주리에게 들려주세요. 제일 많이 활동했던 영역이 신촌 근방이니까 아현에 놀러 갔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이미지랑 최근에 가서 본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 이야기를 잘 준비할 자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네. 추억 가득한 학교 앞 신촌거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맛집을 추천해 주래요. 오? 맛집 추천이요? 네. 이거 되게 괜찮다. 이거는 부동산이랑 관련이 이거 좋지. 추천해 주실 만한 맛집은 다음 시간에 네네. 그러면 좀 들어보는 걸로. 알겠습니다.